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최근 20, 30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데요. 젊은 층은 금융정보도 쉽게 접해 비교적 피해가 적은 세대였지만 날로 치밀해진 수사기관 사칭 수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카톡으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는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특징은 카톡이나 문자로 조사협조 의뢰요청서, 고소장 등 공문서를 보내며 속입니다. 또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 인출, 자금 이체, 대출 실행을 유도하고 더 이상 탈취할 돈이 없으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는데 본인의 전화를 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합니다. 하지만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휴대전화 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수사기관 사칭의 전화를 받으면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신고하며 혹시라도 돈을 이체했다면 해당 계좌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만일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다면 현행의 제도로는 피해 금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큰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점인데 사기범이 고압적인 자세로 타인에게 이 내용을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기 때문이며 그런 만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시민 덕희입니다. 세탁소 화재로 인해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생활력 만렙 덕희에게 어느 날 거래은행의 손대리가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제안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수수료를 요구한 손대리에게 돈을 보낸 덕희는 이 모든 과정이 보이스피싱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충격에 빠지는데 전 재산을 잃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게 생긴 덕희에게 어느 날 손대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덕희는 손대리도 구출하고 잃어버린 돈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필살기 하나씩 장착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중국 칭타오로 직접 날아가면서 시민 덕희의 보이스피싱 총체액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폴킴이 부르는 사랑 알 수 없나 봐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 알 수 없나 봐 어떤 마음인지 자꾸 의심하게 돼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게 되는 게 영리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나 알 수 없나 봐 풀어보려 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머리로 알겠는데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널 보낼 수가 없어 내게 짙던 이웃에
나를 잡았던 손길 아직 선명해. 나 후회해 그때 왜 그랬는지. 눈을 감아도 네 모습 사라지지를 않아. 지우고 싶지 않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사랑할 수 없나 봐. 나를 다독이는 너의 손길 때문에 떠나려 하잖아. 아무 말 하지마. 무섭단 말야. 아무 말 하지마. 아직 널 보낼 수가 없어. 투덜대던 네 입술 눈으로 나눈 사랑 아직 선명해. 나 후회해 그때 왜 그랬는지. 하루 온종일 네 모습 사라지지를 않아. 지우고 싶지 않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올지도 몰라. 그래 분명히 너도 내가 그리울 거야.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 있다는 그 거짓말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 내겐 너무 많은데 다 해줄 수 있는데. 다시 만나면 꼭 말할게. 우리 함께하자 영원히. 2016년 6월 경기도 화성의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덕희가 지각을 해 헐레벌떡 들어오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가 화재로 인해 집과 상가를 모두 잃은 덕희는 화성은행에서 햇살론을 5천 이상 대출해준다는 손진영 대리의 전화를 받고는 사채까지 빌려 총 3,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덕희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거래하던 은행을 믿었던 것이었는데 손대리가 일한다는 화성은행 지점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손대리는 여성이었고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안 덕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 진흥팀 박 형사에게 자신의 사연을 진술하고 빨리 수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100억대의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넘쳐나는 업무에 담당인 박 형사는 덕희의 사건은 이미 계좌에 돈도 인출돼 버렸고 보이스피싱 추적도 되지 않아 수사할 단서가 없다며 반응이 미적지근할 뿐입니다. 덕희는 당장 아이들 놀이방에 보낼 돈도 밀려서 하는 수 없이 세탁공장 라커룸에 아이들을 재우고 공장 한 구석에 종이박스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낮 시간에도 함께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철없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회사 동생 숙자와 중국 출신 절친 복림의 배려로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지만 사채까지 끌어들인 상황이라
현실은 더욱 암울하기만 한데 마침내 사건은 종결되고 박 형사는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덕희의 전화를 귀찮아하며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가수 강수지가 부릅니다. 흩어진 나날들. 아무 일 없이 흔들리듯 거리를 서성이지 우연히 널 만날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는 날 붙들고 울고 싶어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켠 듯한 이름 하나 이젠 무너져 버린 거야 힘겨운 나날들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겐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켠 듯한 이름 하나 이젠 무너져 버린 거야 힘겨운 나날들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겐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 한편 보이스피싱을 한 손진영 대리, 본명 권재민의 상황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였는데 고액 알바에 속아 중국 칭타오까지 날아와서 그대로 감금당한 상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전화를 수백 통씩 걸어야 하는 신세입니다. 야밤을 틈타 창문을 통해 탈출을 감행하지만 먼저 탈출을 감행했다가 붙잡혀 들어온 경찰과 경찰의 친구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족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고 여동생의 딥페이크를 만들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가족에 대한 협박에 욕설을 하자 총책이 무자비하게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경찰의 친구가 살해당하고 경찰도 본보기로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 신세가 되는 걸 보고는 재민은 탈출을 포기합니다. 창문을 통해 다시 숙소로 들어오다가 건물에
춘화루라는 간판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다음날 점점 더 가해오는 협박과 폭력에 재민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이곳을 꼭 탈출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시각 덕희는 더뎌지는 수사에 울분이 터져 박 형사에게 따지러 가는 와중에 재민의 전화가 다시 걸려오는데, 화성은행 손대리라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인 재민에게 모든 욕을 퍼부어댑니다. 그러자 재민은 덕희에게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모든 걸 제보하겠다고 하지만 재민의 말을 처음엔 의심하고 경찰에는 신고할 수 없어 덕희에게 제보한다고 하자 왜 하필 나냐는 덕희에게 아줌마가 제일 빨리 돈을 보냈다며 그만큼 추진력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대로 제보를 받기 위해 5분 뒤에 다시 연락하자고 전화를 끊고 박 형사에게 연락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112 상황실에도 연락하지만 딱히 해결책을 주지 않고 진상으로 취급해 제대로 된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와중에 재민은 기지를 발휘해 감시자를 속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짜내어 홈페이지 주소라며 보이스피싱 장소를 알리기 위해 키보드 자판 그대로 CNSGHKFN RKSVKS 3CMD DUCRJSANF WNDRNR CLDKDH 즉 춘하루 간판 3층 옆건물 중국 칭타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덕희도 다행히 메모지에 적고 메시지를 잘 해석에 성공해서 박 형사를 찾아가 전달하지만 정확한 콜센터 주소가 아니면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해야 하는 재수사는 어렵다는 대답만 듣게 됩니다. 가수 최용준이 부릅니다. 갈채. 나는 지쳐 있을 거야 네가 내 곁에 없었으니 하지만 이제부터 항상 난 둘이야 지쳐 쓰러져도 좋아 네가 일으켜줄 테니까 언제나 너를 떠올릴 거야 어둠 속에 내버려져 지내왔던 나날들 날 괴롭히던 아픈 기억 이제는 지울 수 있어 지금부터 눈을 뜰 거야 세상 아주 작은 곳까지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날 도와줘 힘겹던 내 생에 걸
확실한 삶이 아냐. 지금껏 숨을 겨우 이어온 것뿐이야. 힘겹던 내 생에 커다란 힘을 전해줄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너의 따스했던 조그만 손을 내밀어줘. 경찰이 움직여주지 않자 덕희는 직접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를 책을 읽으며 배우고 같은 손대리에게 피싱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 만나며 당한 수법을 조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이유는 철저한 조직으로 통장 모집책, 인출책, 성금책, 주로 중국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두고 점조직으로 조직원들도 서로 모르는 형태의 조직원을 검거해도 총책을 잡을 수 없고 중국 공안의 공조가 없이는 체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콜센터의 재민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만 정확한 콜센터의 주소 위치를 알아야만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건물 주변의 사진 같은 걸 보내라고 합니다. 덕희는 구글 맵으로 최대한 해당되는 장소를 추려보지만 하지만 칭따오에 춘화로가 72개나 되고 재민이 재봉틀 기계가 있다는 말에 장소를 9개로 추려봤으나 여전히 한국에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박 형사에게 다시 찾아갔지만 100억짜리 대형 전세 사기가 터진 상황이라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덕희의 어린 아이들이 열악한 공장 라커룸에서 지내는 것을 보다 못한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은 두 아이를 분리조치해 보호센터로 데려가고 덕희는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잡으라는 놈은 안 잡고 우리 애들이나 데려간다며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덕희는 서러움에 울먹이며 박 형사에게 야 공공아 대한민국 경찰이 다 너 같을까봐 무섭다며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날 밤 숙자와 봉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직접 중국으로 찾아가야겠다고 덕희가 결심을 하고 칭타오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봉림의 동생 에림이 있었고 중국어에 능통한 봉림까지 꼬드겨서 직접 칭타오로 날아가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봉림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콜센터를 찾고 총책을 잡을 수 있겠냐고 난색을 하자 덕희는 보이스피싱 제보 보상금 최대 1억 원 지급이란 포스터 전단지를 꺼내 보이며 주말을 끼워 하루만 월차를 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설득에 성공합니다. 가수 유미가 부릅니다. 별. 바람결이 창을 흔들고 내 기만한 작은 나의 방 위로 아름답게 별빛들을 가득 채워주네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지쳐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내 맘속에 가득 담은 눈물 닦아주네요. 많이 아파하지만 날 구가는 채 다독여주며 잘 자라 위로해주네요.
걷지 못할 만큼 힘을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갖지 못할 내 사랑 앞에도 나 웃을래요. 잠시라도 곁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슴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구두 다가오네요. 유난히도 밝은 나의 별 하나 눈부시게 반짝이며 어깨 위로 내려와 자꾸 슬퍼하지만 손 꼭 잡은 채 날 만져주며 따스히 날 감싸주네요. 걷지 못할 만큼 힘을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갖지 못할 내 사랑 앞에도 나 웃을래요. 잠시라도 곁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슴 속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나 오늘만은 안 울어요. 눈물이 가득 차와도 저기 저 별들처럼 나 웃을래요. 행복했던 기억 모두 가슴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드디어 중국 칭타오 공항에 도착한 세 사람은 마중 나온 복림의 동생 에란을 반갑게 만나 곧바로 미신 관련 공장이 있는 춘화루 9개 장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복림의 중국어로 하나 둘씩 춘화루 간판이 있는 공장을 찾아가지만 9개 모두 진짜 옷 만드는 공장이었고 이 정보만으로는 찾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칭타오에 춘화루가 72개였다며 다시 할 수 있는 만큼 찾아가기로 하는데 한편 정보가 너무 없다는 덕희의 재촉에 재민은 모아둔 돈으로 관리팀장에게 뇌물을 먹여 비록 전화 걸기가 되지 않지만 핸드폰을 쓸 수 있고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운 관리직이 되어 또 다른 제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총책은 팀장과 관리자들의 만남 장소에 심어놓은 도청장치를 통해 이들이 뒷담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칭타오의 콜센터를 정리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현장 관리직이 된 재민이 구형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서류와
콜센터 현장의 수백 장 가까운 사진을 찍고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로 약 400장 이상을 수신자 덕희 이름으로 박 형사에게 보냅니다. 화성의 경찰서는 발칵 뒤집혀지고 재수사가 되는 듯 했지만 정확한 주소가 없다며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박 형사는 덕희를 진심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진들을 덕희에게도 보내는데 덕희는 박 형사의 사과를 받고 나서 시간 있으면 유돌이 좀 챙기시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메일로 덕희에게 보낼 때 제목이 미안합니다. 제가 유돌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보냅니다. 덕희는 사진들을 받고 그동안 숙자가 찍었었던 사진들을 대조하여 보이스피싱 센터의 주소를 알아내고 재민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고 정확한 콜센터의 주소를 박 형사에게 보내 경찰의 재수사와 함께 중국 공안과 공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하루 앞에서 오수선 아줌마로 위장하면서 재민에게 CNSGHKFN 521 춘하루 521 광고 판 메시지를 흔들어 재민과도 접선에 성공하는데 덕희는 자신의 특기인 수선을 이용해 수선 좌판을 열었고 재민이 수선을 맡기러 와 통화가 가능한 자기의 휴대폰과 함께 한국 형사가 내일 도착할 거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가수 잔나비가 부릅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근래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대는 날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When I see your smile,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기다리는 숨지는 속마음 오늘도 거리에 서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달아나는
덕희는 재민에게 청책이 이곳 콜센터에 오게 되면 문자로 연락해달라는 쪽지를 넘겨주었고 이제 박 형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이스피싱 총책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이미 공안들이 습격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날 밤 총책은 칭타오 지부 관리자들을 긴급 소집해 모이게 했고 재민은 총책이 지금 오고 있다는 문자를 덕희에게 보내는데 그때 몇 대의 봉고차가 춘하로 앞에 도착하고 조직원들이 때로 쳐들어와 관리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에서 총책이 내려 콜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덕희 일행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콜센터 요원들은 충칭과 광저우로 각각 차에 태워 끌려가고 머리가 커졌다고 판단되는 관리직들은 모조리 칼침을 당하면서 재민도 관리직이라 복부에 칼을 맞지만 쓰러져서도 덕희의 폰으로 총책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데 마침 약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한쪽 발이 부러진 경찰이 재민을 부축해 덕희와 만나는데 재민은 사기쳐서 죄송하다며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고 울먹거리는데 이어 구급차와 공안이 출동하게 됩니다. 덕희는 차를 타고 떠나갔던 총책이 재민의 영상을 보고는 칭타오 공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복님에게 뒤를 맡기고 숙자와 에린과 함께 칭타오 공항으로 떠납니다. 한편 뒤늦게 온 박 형사는 중국 공안 팀장이 사기반이 아닌 마약반이 조사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음을 직감하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박 형사 대신 복님이 통역을 하면서 방송국이나 인터넷 등에 이런 중국의 공안 때문에 보이스피싱 총책을 놓쳤다는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반협박을 해 공안의 지원을 얻어내어 뒤늦게 칭타오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가수 여은이 부릅니다. 늦은 밤 잠들어 있을 너에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아 베개 속으로 머리를 깊이 묻어도 한참을 누워 몸을 뒤척이다 하루에 지친 내 몸을 일으켜 끝없이 길을 가득 메운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밤 난 집을 나서네 늦은 밤 홀로
에림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재민이 찍은 영상을 보며 총책의 습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 덕희는 왼손에 찬 손목시계를 습관적으로 흔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여러 인파 중에 신사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시계를 찬 왼손을 흔드는 총책을 쉽게 찾아냅니다. 뒤따라다니는 덕희와 숙자를 총책이 먼저 알아보곤 능숙한 한국어로 왜 졸졸 쫓아다니냐고 덕희를 협박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말과 3,200만 원이라는 덕희의 말에 등신이라며 코드숨을 치는 총책은 가방에서 10만 달러를 꺼내주며 이걸 받고 이제 그만 쫓아다니지 말고 사건은 묻고 꺼지라고 합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빼앗긴 돈의 3배가 넘는 돈이기도 했고, 총책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숙자가 그만 돌아가자고 사정하지만 덕희는 오히려 사기꾼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총책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며 뒤쫓아갑니다. 숙자의 만류도 뿌리치고 총책을 막아선 덕희는 받은 돈을 내던지며 내가 바보가 아니라 사기치는 네가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고, 화가 난 총책은 덕희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구타하는데, 피투성이가 낸 덕희를 뒤로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지만 덕희는 오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총책과 몸싸움 중 안주머니의 여권을 덕희가 빼내었고, 급히 되돌아온 총책에게 한국 이름이 오명환이었냐면서 여권을 뜯어 입에 넣고 먹어버리자 공항에 발이 묶인 총책은 덕희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는데, 이때 뒤늦게 도착한 박 형사와 공안들이 들이닥쳐 체포하고 박 형사가 총책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덕희 덕분에 총책을 잡게 되어 고맙다고 하는데, 피투성이가 된 덕희를 부축하는 복림, 숙자, 에림과 함께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으로와 일상으로 돌아온 덕희는 오명환의 변호사가 찾아와 제시한 3억이란 거액의 합의금도 거부하고 아이들과 친구들이 있는 집과 영상통화를 하며 파티를 준비하는데, 한편 다행히 목숨을 건진 재민은 병원에서 경찰에게 탈출하고 싶어서 김덕희에게 제보했다고 진술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자막으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주인공은 화성시에서 평범하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성자 씨고, 1억의 현상금은 당시 경찰청에서 홍보했던 포스터지만 실제로 1억 원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사건의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화성 동부경찰서에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잡아야겠다는 각오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총책의 본명과 인적사항은 물론 총책의 사진, 은신처 정보, 중국 소재한 사무실 주소,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부 등의 단서와 한국에 입국하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날짜까지 경찰에 제출했는데, 결국 이 단서들을 토대로 총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는 애써 차려놓은 밥상에 경찰이 숟가락만 얹는 격이었고 김성자 씨에게 검거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비밀 첩보였다고 포장하기에 급급했고, 금융사기 범인 검거 공로가 인정되면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은 이마저 누락시켰으며,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바빠서 깜빡했다고 변명하며 보상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성자 씨는 이를 거절하고 경찰의 업무 태만과 신고 무시에 대해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고 보상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 미숙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김성자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 영화가 개봉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김성자 씨는 최근 JTBC 뉴스에 출연해 당시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경찰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시민 덕희였는데요. 정부는 보이스피싱 신고와 관련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국번 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는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및 피해 규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 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신해철이 부르는 더 늦기 전에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며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